포템킨 AI와 메카니컬 터크. 인공지능의 덜 알려진 측면 중 하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검증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다. 이 보이지 않는 노동은 공급 사슬 업무, 주문형 클라우드 업무, 전통적 서비스업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착취적 작업 형태는 자원을 채굴하고 운반하여 AI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제작하는 광업 부분에서부터 분산된 노동력에 마이크로 태스크 하나당 푼돈을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르기까지 AI 파이프라인의 모든 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메리 그레이와 시드 서리는 이런 숨겨진 노동을 고스트워크라고 부르며 릴리 이라니는 인간을 연료로 쓰는 자동화라 부른다. 이 학자들은 클라우드 노동자나 마이크로 노동자의 경험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클라우드 노동자들은 수천 시간 분량의 훈련 데이터에 라벨을 붙이고 미심쩍거나 해로운 콘텐츠를 검토하는 등 AI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반복적 디지털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AI가 부리는 마법을 뒷받침하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지만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공로를 인정받는 일은 거의 없다. 이들은 노동은 AI 시스템을 지속하는데 필수적임에도 보상은 대체로 형편없다.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아마존 메커니컬 테크, 피겨 8, 마이크로워커스, 클릭워크 같은 인기 작품 플랫폼에 정기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75개국 3,500명의 클라우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고학력이었고 상당수는 과학, 기술, 전문가였음에도 현재 최저임금을 밑도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폭력적 영상, 정오 발언, 온라인 잔혹 콘텐츠의 삭제 여부를 평가하는 콘텐츠 관리 업무 종사자들도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 세라 로버츠와 탈턴 길 레스피 같은 미디어 학자들이 밝히듯 이런 종류의 노동은 오랫동안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노동이 없다면 AI 시스템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기술적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계로 할 수 있는 많은 작은 작업들을 값싼 크라우드 노동에 의존한다. 크라우드 소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논문은 2008년에만 해도 1000건 미만이었으나 2016년에는 2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하긴 메커니컬 터커가 2005년에 출시한 것을 보면 그럴만도하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형태와 관련하여 어떤 윤리적 질문을 제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 물론 AI 부분이 전 세계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현실을 외면하려는 강력한 유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컴퓨터 시각 시스템을 위해 이미지에 태그를 붙이는 것에서 알고리즘이 올바른 결과를 내놓는지 검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수행하는 모든 작업은 AI 시스템을 훨씬 빠르고 값싸게 개선한다. 과거의 전통처럼.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이 작업을 시키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따라서 윤리적 문제는 대체로 외면받았으며 한 클라우드 노동 연구진의 말 맞다나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마치 플랫폼이 인간 노동자와의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생계비가 들지 않는 거대한 컴퓨터인 것처럼 감시 없이 값싸고 마찰 없이 과제가 완수되리라 기대한다. 말하자면 고객들이 인간 직원을 기계와 다름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그들의 노동을 인정하고 제대로 보상하다가 AI 비용이 상승하고 효율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따금 노동자들은 AI 시스템을 흉내내도록 직접 요구받기도 한다. 디지털 개인 비서 스타트업 X.AI는 자사의 AI 비서 에이미가 회의 일정을 마법같이 정리하고 수많은 자질구레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블룸버그 기자 앨런 휴잇은 심청 탐사 보도를 통해 에이미가 전혀 인공지능이 아님을 폭로했다. 알고 보니 에이미는 장시간 근무하는 계약직 노동자 집단이었다. 그들이 공들여 일정을 확인하고 수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메타의 개인 비서 M은 모든 메시지를 검토하고 편집하는 유급 노동자 집단에 의한 규칙적 인간 개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AI를 흉내내는 것은 고달픈 일이다. 서비스가 자동화되고 매일 24시간 돌아간다는 환상을 지탱하기 위해 X.AI 노동자들은 때로는 14시간씩 근무하며 이메일을 편집해야 했다. 이메일 할당량을 채우기 전에는 밤늦도록 업무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 한 직원이 휴잇에게 말했다. 아무리 마비된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마비된 느낌이었어요. 아무 감정도 느낄 수가 없었죠. 이것은 일종의 포텐킨 AI로 간주할 수 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할 만한 모습을 실제로 뒤에서 인간 노동에 의존하면서 투자자와 어수룩한 매체에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허울에 불과한 것이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이 허울은 시스템이 완전히 구현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상하게 해준다. 즉 개념을 실증하기 위해 설계된 최소 기능 제품, 고객의 의견을 받아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한 제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덜 선의로 해석하자면 포텐킨 AI 시스템은 짭짤한 기술 공간에서 한몫 챙기려고 안달난 기술업체들이 저지르는 일종의 기만이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 방대한 마쿠 작업을 동원하지 않고서 대규모 AI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이것이 AI 작동의 핵심 논리다. 저술가 에스트라 테일러는 실제로는 자동화되지 않은 첨단 시스템을 과대 포장하는 행위를 포토메이션,
가짜를 뜻하는 폭스와 자동화를 뜻하는 아토메이션의 합성어라고 부른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예전에 인간이 수행하던 작업을 똑같이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배후에서 인간 노동을 조율하는 것에 불과하다. 테일러는 패스트푸드 식당의 셀프 서비스는 무인 주문기와 슈퍼마켓의 무인 계산대를 예로 들며 자동화된 시스템이 직원 노동을 대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데이터 입력 노동이 유급 직원에게서 고객에게로 이전되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한편 중복 항목을 삭제하거나 불쾌한 내용을 검열하는 등 겉보기에 자동화된 판단을 제공하는 많은 온라인 시스템을 떠받친 것은 사실 집에서 단조로운 작업이 끝없이 처리하는 인간 노동자들이다. 포텐킨의 장식용 마을이나 시범 작업장과 마찬가지로 여러 중요한 자동화 시스템은 저임금 디지털 싹군을 부리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로 하여금 시스템의 작동에 필요한 무급 노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은 지능형 기계가 작업을 수행한다며 투자자와 일반 대중을 설득하려 든다. 이 술책은 어떤 피해를 일으킬까? AI의 진짜 노동 비용은 끊임없이 가소평가되고 얼버무려지고 있지만 이 연기를 부추기는 힘은 단순한 마케팅 기법보다 더 깊숙이 흐르고 있다. 이것은 착취와 비숙련화 전통의 일환으로 인간을 대체한 기계의 효과나 신뢰성이 오히려 낮은 탓에 사람들은 자동화된 시스템의 뒤치다꺼리를 위해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다.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정대하면서도 이것이 최저 생계비를 받는 원격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의존하는지 얼버무릴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관리 작업이나 소비자의 착오를 점검하는 작업 같은 가외 업무까지 떠맡는다. 포토메이션은 인간 노동을 직접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 공간에 재배치하고 분산한다. 이런 식으로 노동과 가치의 간격을 넓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념적 역할을 수행한다.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과 단절될 뿐 아니라 자신의 노동 결과로부터 소외된 채 고용주에게 착취당할 우려가 커진다. 이 현상은 전 세계 클라우드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가 극단적으로 낮은 것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클라우드 노동자를 비롯한 포메이션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이 플랫폼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면한다. 어느 순간에든 그들은 다른 클라우드 노동자로 대체될 수 있으며 어쩌면 더욱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1970년 헝가리 발명가 볼프강 폰 캠벨레는 정교한 기계 체스 선수를 제작했다. 나무와 태엽 장치로 만든 캐비넷 뒤에서 실물 크기의 기계 인간이 앉아서 인간 상대방과 첵스를 두어 성비를 거두었다. 이 놀라운 장치는 오스트리아에서 마리아 테레지아 신성 로마 제국 황후의 궁정에 처음 선보였으며 그 다음 궁정을 방문한 고위 인사와 정부 강요들에게 소개되었는데 다들 이것이 지능을 갖춘 자동 인형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사람을 빼닮은 이 기계는 터빈통, 넓은 바지, 모피로 제작된 가운을 입어 마치 동방의 마법사 같은 인상을 풍겼다. 특정 인종을 연상시키는 이런 외모는 이국적 낯섦을 불러일으켰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빈 상류층은 터키식 커피를 마시고 하인들에게 터키인 복장을 입혔다. 그리하여 이 기계는 메커니컬 테크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체스는 자동 인형은 교묘한 속임수였다. 인간 체스 명인이 내부 공간에 깜짝같이 숨어 기계를 조작했던 것이다. 약 250년이 지난 지금도 속임수는 여전하다. 아마존은 자사의 소액 결제 기반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에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이름이 인종차별과 속임수를 연상시킨다. 는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마존의 플랫폼에서는 진짜 노동자들이 시야에서 사라진 채 AI 시스템이 자동적이고 마법적 지능을 가졌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아마존이 메커니컬 터크를 제작한 본디 동기는 쇼핑몰 사이트에 중복 게시된 제품을 자사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잇따른 조치가 돈만 잡아먹고 수포로 돌아가자 프로젝트 엔지니어들은 간소화된 시스템에 인간을 투입하여 빈틈을 메웠다. 이제 메커니컬 터크는 보이지 않는 익명의 노동자 집단을 비즈니스와 연결한다. 그들은 일련의 마이크로 태스크를 맡을 기회를 놓고 서로 경쟁을 벌린다. 메커니컬 터크는 거대하게 분산된 작업장으로 이곳에서 인간은 알고 리점 절차를 점검하고 교정함으로써 AI 시스템을 흉내내고 개선한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는 뻔뻔하게도 이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른다. 이런 포텐킨 AI 사례는 어디에나 널려있다. 일부는 뻔히 보인다. 거리를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운전대를 잡으려는 운전석에게 대기 중인 인간 운전자를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웹 기반 채팅 인터페이스와 소통할 때처럼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우리는 내부의 작동 방식을 감추는 허울과 소통할 뿐이며 이 허울은 각각의 소통에 인간과 기계의 다양한 조합이 관여하고 있음을 감추기 위해 설계되었다. 우리는 자신이 받는 답변이 시스템 자체로부터 오는 것인지 시스템 대신 응답하는 인간 상담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AI 시스템을 상대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 역설을 경험했을 텐데
텐데 우리는 웹사이트에서 구글 리캡차에게 우리가 인간임을 설득하라고 요구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 표지판이나 자동차, 주택이 들어있는 사진을 열심히 선택한다. 하지만 이것은 구글의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을 공짜로 훈련시켜주는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AI가 저렴하고 효율적이라는 환상을 떠받치는 것은 여러 겹의 착지다.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들은 AI 시스템을 정교하게 조정하기 위한 대규모 무급 노동의 추출은 그중 하나다. 현대적 형태의 인공지능은 인공적이지도 않고 지능도 아니다. 오히려 광산 노동자들이 고된 육체 노동, 조립 라인의 반복적 공장 노동, 외주 프로그래머의 정신적 노동 착취에서 벌어지는 컴퓨터상의 두뇌 노동, 테크니컬 터크, 노동자들의 저임금 외주 노동, 일반 이용자의 자질구레한 무급 노동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 이 장소들에서 보듯 지구적 변사는 추출의 모든 공급 사슬에 걸쳐 인간 노동의 착취에 의존한다.